2003년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살고 있었던 폴 자렛. 그는요, 일찍 대학을 졸업한 후 정신과 의사로 엄청 유명한 병원의 정신과 주치의를 맡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한동안 미국 정신의학회 회장까지 역임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사로서 성공한 삶을 산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폴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많이 약해진 거예요. 더 이상 병원의 고강도 업무를 쳐낼 수가 없어. 그런데 나는 환자들 병 고쳐주고 도와주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속해 있는 병원을 떠나 마이애미에 개인으로 작게 하나 진료소를 차립니다. 그 작은 진료소에서 무려 82세까지 일을 해요. 그에게 진료받은 환자들, 그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모든 환자 한 명 한 명을 다 진심으로 세심하게 돌봐줬다고. 우리 지역에서 제일 존경받고 있는 어른일 거라고. 자, 완벽한 사람 없다고. 지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밖에서 그렇게 잘한대. 그럼 집 안에서는 엉망진창이었겠지. 자기 와이프한테는 꽝이었겠지. 아니요. 이 폴은요, 집 안에서 더 잘해요. 아내랑 금술이 말도 못해. 3남 1녀 4명의 아이를 아내와 함께 키웁니다. 그런데 슬픈 게 나중에 장남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 셋째 아들이 또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4명 중에 2명을 잃은 거예요. 남은 자녀는 딸 알레타, 그리고 막내 아들 그렉. 집안 분위기가 대체적으로 좋았어요. 그 밑에서 큰 아들과 딸입니다. 이 아들 그렉 역시도 되게 긍정적인 남자였어요. 아버지를 따라 의대를 졸업합니다. 폴과 막내 아들 그렉은요, 사이가 좋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종종 운동도 같이 하고 자동차 경주도 같이 나가가지고 상까지 하나 땄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 그렉 장가갑니다. 그런데 그가 47살이 됐을 때 2002년 이혼해요. 그러면서 본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아이고야, 이혼하고 돌아온 지 채 얼마 안 돼가지고 폴의 아내가 병으로 사망한 거예요. 아내를 잃은 폴은 굉장히 우울해했죠. 그런 아버지 곁을 지켜준 게 바로 이 아들 그렉이었습니다. 아들 덕분에 우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대요. 그 후에 그렉은 근처의 다른 한 병원에 취직하게 됩니다. 거기서 모니카라는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요. 2003년 결혼을 논하는 단계까지 가요. 그렇게 새로운 사랑이, 행복이 다시 찾아온 듯 보였을 때, 이때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2003년 7월 16일, 이날 그렉의 병원 근무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어요. 아침 7시까지는 출근을 해야 돼. 그런데 7시 반이 돼도 안 와. 전화해도 안 받고. 이때까지 한 번도 이렇게 지각한 적이 없는데, 결근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때 병원 동료가 그렉과 연락이 안 되니 그의 여자친구 모니카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그렉이 안 오고 연락도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모니카 또한 너무 놀란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니까 그렉의 아버지 폴의 전화번호는 모르니 아쉬운 대로 이 폴의 진료소로 전화를 걸어요. 이때 이 진료소에 폴의 비서였던 마리아가 전화를 받는데, 이 마리아 원장님 아드님인 그렉이 연락이 안 된다고요? 오늘 폴 원장님도 출근 안 하셨는데? 똑같이 전화 연결도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예약 환자도 다 취소했거든요. 이 말을 딱 듣는데 그 순간 모니카 싸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냐? 폴과 그렉 같이 사는데 둘 다 연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모니카가 급히 차를 몰고 이들 집으로 간 거예요. 문고리 딱 돌렸더니 그냥 열려. 들어갔더니 소름 돋을 만큼 조용하네. 폴, 그렉? 이름을 불러도 조용해. 이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때 모니카가 현관문을 열고 살짝 몇 발자국 들어가는데, 이름을 불러도 너무 조용하니까 불길한 느낌에 이때 더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서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얼마 안 가 경찰 도착. 경찰이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곧바로 잠옷을 입고 각자 침실에 죽어있는 부자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폴은요, 각자 침대에 잠옷을 입고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82세였던 폴은 머리에 총상만 있었어요. 총상만.
발버둥을 친 흔적이 없어. 즉 그가 자고 있을 때 총으로 빵! 그런데 이와 반대로 47살이었던 아들 그렉 몸에서 저항 흔적이 발견됩니다. 위험을 인지 침대에서 내려와 저항하려다가 빵! 총에 맞아 사망한 걸로 추정됐어요. 머리에만 무려 4군데 총상이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잘 때 저녁에 새벽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당시 현관문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파손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창문 역시도 마찬가지. 지인이 찾아와가지고 이들이 직접 문을 열어줬나? 하기에는 폴이 자다가 방어 한번 못하고 죽은 걸로 보였거든요. 그렉 역시도 자다가 놀래가지고 방어하려다가 죽었고, 그렇다면 자기들이 직접 문을 열어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잠겨있는 문을 강제로 열어가지고 들어왔나? 그렇다고 하기에도 강제로 문을 연 흔적이 없는데, 그렇다면 또 드는 생각이 혹시 부자 아예 애초부터 문을 안 잠그고 잤나? 그래서 범인이 어렵지 않게 바로 문을 열고 들어온 건가? 그렇다면 이들이 문 잠그고 자지 않는다는 걸 아는 사람, 계획적인 범행? 아니면 우연히 골라 들어왔는데 문이 열려 있었던 거지. 원래 강도의 소행? 약간 방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닌 흔적은 있었어요. 그럼 집안에서 사라진 물건은?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건 아들 그렉이 평소 금고에 넣어뒀던 총 한 자루가 사라졌다는 것. 그렇다고 그 총으로 이 두 사람을 죽인 건 아니었어요. 다른 총으로 쐈습니다. 즉, 이 범인이 자기 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강도라고만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일반적으로 강도들은요, 집에 아무도 없을 때나 집주인이 깊게 잠들었을 때 몰래 들어와 물건만 싹 훔쳐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집주인과 마주치면 골치 아프니까. 만약 도둑질 하다 걸렸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사사사삭 재빠르게 도망가요. 이렇게 그대로 자고 있는 집주인 얼굴에 빵! 총을 쏘진 않는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그에게 원한이 있는 그런 사람의 계획적인 소행 같기도 하고, 경찰은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범인 상당히 숙련된 범죄자는 맞는 것 같다. 왜냐? 땅에 떨어진 탄피 몇 개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단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문 하나, 발자국 하나 남긴 게 없어. 수사를 하던 경찰은요, 폴이 평소 운전하던 차가 없어진 걸 발견합니다. 아무래도 범인이 타고 간 것 같다. 그럼 이 차만 찾아내면 뭔가 또 쭈르르륵 풀릴 수 있겠죠. 다행히도 폴의 이 차는요, 사건 발생 다음날 바로 발견돼요. 외진 곳도 아닌 한 세탁소 앞에 덩그러니 보니까 차 열쇠도 그대로 꽂혀있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보안이 철저하지 않은 곳에 자동차와 그 열쇠를 그대로 꽂아둔 채 버려두고 가는 건요, 범죄자들이 흔히 쓰는 수법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버려둔 이 차를 보고 다른 차 절도범이 아싸 싶어가지고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럼 경찰은 그 절도범을 쫓게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절도범한테 내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다행히도 경찰이 더 빨랐어요. 차를 발견했을 때 이 차 안은요,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와, 이 새끼들 차 안을 다 청소해놨네. 아무 단서가 안 나와요. 이에 경찰은 그렉과 폴의 인간관계에 집중합니다. 원한 관계는 없는지, 돈에 얽혀있는 사이는 없는지. 하지만 이것 또한 그닥 단서가 안 나와요. 와, 이렇게 수사가 진전 없이 더뎌지고 있는 이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은 폴의 딸 알레타였습니다. 알레타 입장에서는 3남 1녀였잖아요. 큰 장남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 또한 죽었죠. 그러니까 둘째인 알레타, 딸 본인과 막내 아들 그렉 둘만 남아 서로를 막 의지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이 막내 동생 그렉과 아버지까지 모두 사망해버린 거예요. 정말 나만 남아버렸어. 사건 발생 몇 개월 후 폴의 집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레타가 집을 청소해놔야 되니까 온 거예요. 와서 아버지 물품들 하며 동생 물품들을 정리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 폴의 외투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와, 이거 우리 아버지가 생전에 매일 입고 다니시던 건데.
그리워하면서 상자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안쪽 작은 주머니에서 뭔가 잡혀. 이거 뭐야? 주머니 안을 쓱 보니 무슨 A4 용지 접어진 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편지가, 내용은 뭔가 되게 고맙다는, 죄송하다는 사과문이었습니다. 저의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대출 그리고 세금 이런 게 다 밀린 상태였어요. 곧 집도 넘어갈 위기에 처해 진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원장님 계좌에 손을 대는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건데 흔쾌히 절 용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원장님, 제가 늦더라도 꼭 그 돈들 다 갚아 나가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그 순간 이 딸 알레타는요, 와, 이 새끼구나. 이 새끼가 내 아버지와 내 동생을 죽였구나. 그렇다면 이런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구였을까? 다름 아닌 마리아 카타베이, 폴의 정신과 진료소에서 수년간 함께 일했던 그의 비서였습니다. 편지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죠? 인연 이거 우리 아버지 계좌에서 돈을 빼돌렸구나, 횡령했구나. 바로 알레타, 이 편지를 경찰에 넘기고요, 마리아 불러드립니다. 경찰은요, 은행이 폴에게 보낸 이메일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 은행 계좌번호 확인 요청 메일이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폴 이름의 진료소 계좌에서 여러 장의 수표가 여러 번 인출된 게 확인된 거예요. 그 수표들을 받은 사람이 비서였던 마리아 카타베이.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마리아는 억울하다 얘기합니다. 그게 수표 입금은요, 제가 야근을 많이 해서 폴이 야근 수당으로 줬던 거예요. 그럼 그 편지는 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버틸 거야. 죄송해요. 사실은요, 폴은요, 마리아와 오래 함께 일을 한 상태였어요. 늘 야무지게 잘해왔으니까 그녀를 되게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맡긴 거예요. 진료소의 계좌 관리를. 처음엔 그녀 역시도 잘했죠. 그런데 내가 상황이 궁핍해지고 돈이 없어, 대출도 세금도 못 내고 집도 넘어갈랑 말랑 하니 이 진료소 계좌가 생각이 난 겁니다. 이 계좌가. 그녀는 조금씩 야금야금 돈을 빼서 자기 경제 상황에 응급처치를 합니다. 이건 범죄, 횡령이죠. 그러니까 마리아, 네가 횡령하다가 걸리니까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마리아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걸려가지고 사실대로 다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폴이 용서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냥 앞으로 다신 이런 짓 하지 마라, 2번은 안 봐준다, 이렇게만 말하고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추궁하지 않았다고.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아마 다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이건 산자의 말뿐인 거잖아. 용서 안 해줘서 죽였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경찰 또한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를 더 했는데 정말 폴, 이때 그녀를 용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책임을 묻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폴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마리아 또한 횡령한 건 맞다, 잘못했다, 하지만 내가 죽이진 않았다. 죽일 이유가 없으니까 용서해줬는데 내가 왜 뭐하러 죽여? 그렇게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아무런 수사에 진전 없이 무려 8개월이 더 흐릅니다. 남겨진 이 딸 알레타의 마음이 썩어 골마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가 뚝 떨어집니다. 경찰이 비밀 정보원으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들은 거예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비밀리에 멕시코 이민자들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며칠날 현금 수송차가 어디 지역으로 가는데 이때 이들을 이용해 이 차를 강탈하려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 아무래도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돈을 털어오려는 계획 같다. 이 소식을 들은 경찰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쳐들어가야 한다. 멕시코 이민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그 놈들 누구냐 파기 시작했고 그 갱스터들의 주거지를 먼저 급습한 거예요. 그렇게 3명의 남자를 체포합니다. 루벤, 조세, 그리고 카를로스,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경찰이 이들의 거주지를 수색하는데 이때 경찰은 엄청 많은 무기들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많은 무기들 중에 하나가 눈에 익어. 총에 일련 번호가 다 있잖아요.
혹시나 싶어 그 총 1년 번호를 확인해 봤더니 엄마야 제가 앞서 그랬죠. 그렉이 평소 금고에 넣어뒀던 총 한 자루가 사라져 있었다고. 그 총인 거예요. 그렉 총. 플러스로 경찰은 현장에서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을 또 발견합니다. 조사해 봤더니 와, 이 총이네. 폴과 그렉을 죽인 범행 흉기. 그렇다면 이들이 폴과 그렉을 죽였다는 말이잖아요. 바로 강하게 세 사람 신문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루벤이 네, 저희가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죽이려고 들어간 게 아니었대요. 돈 털려고 들어갔는데 웬걸 갑자기 거기서 카를로스가 총을 꺼내가지고 빵! 조세가 또 총을 꺼내서 빵빵! 두 공범이 갑자기 막 총을 써버리니까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다, 여기 끼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바로 혼자 그 집을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공범 2명, 조세와 카를로스를 그 집에 그대로 두고 혼자 타고 온 차를 몰고 도망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조세와 카를로스도 놀랬고 뒤따라 나오게 되는데 타고 온 차를 루벤이 타고 가버렸잖아요. 차가 없어. 그러니까 폴의 차를 가지고 도망갔던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사건을 지시했냐? 주범 누구냐? 같이 체포된 카를로스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카를로스가 어떤 남자인지 조사하게 되는데 웬걸 이 카를로스의 여자친구가 폴의 진료소 비서였던 마리아 카타베이네. 뭐야, 이렇게 또 연결이 막 돼 있는 거야? 아니, 마리아 잘못은 했지만 용서를 받은 상황이었어요. 죽일 이유가 없는데. 이 카를로스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마리아 딴에 진짜 큰 죄를 지었고 그게 걸려가지고 쫄아 있었는데 폴이 용서를 해줬잖아요. 나한테 2번째 기회를 줬어. 그게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 담긴 편지를 써서 원장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퇴근한 거예요. 그 편지가 이제 알레타가 아버지 자켓 안쪽에서 발견했던 그 편지인 거죠. 마리아는 기분이 좋았어요. 직장도 그대로 지켜냈고 돈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했고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이 얘기를 남자친구였던 카를로스한테 한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구구절절. 그런데 웬걸 이 얘기를 들은 카를로스, 그런데 너 이게 잘 된 거야? 내가 들었을 땐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너 좀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 같아. 그 편지가 좀 난 찜찜한데? 이때 카를로스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맞아, 폴이 널 용서해준 건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편지를 왜 썼어? 네가 돈 훔쳤다고 인정한다고 글로 남긴 거밖에 더 돼? 만약 구두로 널 용서한다 했던 폴이 갑자기 편지 보고 마음 바뀌어서 용서 안 한다고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면 어쩔래? 빼도 박도 못하게 편지까지 다 써놔가지고 넌 그냥 그럼 제값 다 받아야 되는 거야. 뭐하러 괜히 쓸데없이 꼬투리 잡혀. 그리고 만약 법적으로 안 간다고 해도 너 그 편지에다가 횡령한 돈까지 갚겠다고 적어놨다며. 그 말을 왜 적냐? 너 진짜 그 횡령한 돈 액수도 크드만. 갚을 거야? 용서해줬으면 고맙다 하고 그냥 끝내면 되지. 뭘 또 갚는다고 어쩐다고 글까지 써가지고 남겨놔. 편지 속에 그 말을 빌미로 너한테 막 돈 갚으라고 독촉하면 어쩔래? 남자친구의 이런 말을 듣고 나니 마리아,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진 거예요. 괜히 돈 갚는다 어쩐다 막 적어놨네. 나 돈 갚기도 싫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진짜 남자친구 말대로 이 편지를 빌미로 매번 돈 갚으라고 막 독촉하면 어쩌지? 쓸데없는 걱정.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다 끝내 안 되겠다 없애버려야지 까지 간 겁니다. 이때 죽여야지 보다는 남자친구한테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나 괜한 짓을 했어. 그런데 어떡해. 이미 편지 다 써가지고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왔는데. 자기가 그럼 그거 다시 훔쳐와주면 안 돼? 남자친구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카를로스한테 지금 뭘 훔쳐와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카를로스에게 절도는요 밥 먹는 거랑 같은 거였어요. 늘 하던 짓. 이런 그의 주변인들 다 어땠겠습니까? 친구들 다 도둑질로 먹고 사는 놈들이야. 그래서 알겠다. 2003년 7월 15일 늦은 밤 카를로스가 자기 친구 2명을 데리고 폴 집으로 갔던 거예요.
병원 원장실에 올려둔 편지 집에 가져갔을 게 뻔하니까 편지 훔쳐 나오려고 그렇게 쓱 들어갔는데 이게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껌껌한 상태에서 종이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 보여. 못 찾겠어. 어디다가 치운 건지 뭔지. 아씨 어쩌지? 그러다가 카를로스 한 생각이 든 겁니다. 편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도 폴이 그걸로 꼬투리 잡을까봐 아니야. 그러면 아싸리 그 폴을 없애버리면 편지도 안 찾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고 있던 폴에게 총을 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건 폴에게 빵! 총을 쐈는데 1, 2초도 안 돼가지고 옆방에서 또 빵! 총소리가. 그렉의 방을 몰래 뒤지고 있었던 공범 조세가 이제 그렉이 부스럭 소리에 놀라 깨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하니 놀래가지고 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공범 루벤이 패닉 상태가 된 겁니다. 바로 혼자 나와가지고 타고 온 차를 타고 가버렸죠. 집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총 쏴 죽였어요. 눈치 볼 거 없죠? 바로 집 불을 다 킵니다. 그리고 집안을 뒤져요. 혹시 모를 여자친구의 편지 찾아보려고. 하지만 안 나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딱 나왔더니 웬걸 도망갈 차가 없네. 루벤이 타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대로 폴의 차를 타고 도망간 겁니다. 모든 걸 알게 된 경찰 마리아 불러드립니다. 경찰과 검찰은요 그녀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왜냐? 네가 남자친구한테 편지만 다시 훔쳐오라고 안 했으면 이 사건 안 벌어졌을 거 아니야. 그리고 너 뻔히 카를로스 성격 알면서 그런 부탁을 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 그럼에도 넌 안 막았어. 이렇게 되길 바랬던 거 아니야? 그녀는요. 난 죽일 이유가 없다. 편지만 훔쳐 나와 달라고 했을 뿐 죽인 건 카를로스 혼자 독단적으로 저지른 거다. 내가 왜 그 책임까지 지냐. 내가 횡령하고 그걸 폴이 용서를 안 해줬으면 몰라. 죽일 이유가 없는데. 하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그녀는요. 자백을 막 바꿔요. 번복해요. 뭐라 하냐. 분명히 편지를 썼고 집에 가져갔을 것 같으니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해놓고서는 생각해보니까 아니라고. 사과 편지 써가지고 폴 책상에 올려놓고 나왔는데 생각해보니 조금 그래서 자기가 다시 원장실로 들어가 그 편지를 가지고 나와 변기통에 찢어 버렸다는 거예요. 알레타가 발견한 그 사과문 편지는 내가 쓴 게 아닌 카를로스가 날 범인으로 몰려고 위조한 거라고. 거기다 체포되고 재판 진행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옥에 있잖아요. 그때 마리아의 동료 수감자 중 몇 명이 똑똑히 들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사실 나 남자친구한테 편지 가지고 와달라가 아닌 폴 죽이고 와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다고. 하지만 당연히 마리아 잘못 들은 거라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면서 둘러댔습니다. 그렉을 총 쏴 죽였던 조세 바르코, 이 남자는 살인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무기징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체포된 후에 제일 처음 자백했던 루벤은 살인에는 적극 참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7년 나와요. 7년. 그렇다면 마리아는? 2009년 배심원들은 마리아 살인죄는 없다고 판결합니다. 다만 무장절도 혐의로 징역 30년을 때려요. 그렇다면 카를로스의 변호사는요 아주 지독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어느 나라든 범죄 저지른 놈들 옹호할 때 나오는 변명. 얘가요 정신병이 있어요. 얘가요 가정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게 이 사건이랑 무슨 상관이야. 사람 죽여놓고 우리가 이딴 놈 성장 환경까지 봐줘야 돼? 그렇게 치면 그렉은 새 결혼까지 앞두고 있었어. 폴은 어쩌고. 피해자들은 무슨 사정이 없는 줄 아나. 이 카를로스의 재판은 진짜 길게 이어집니다. 무려 아버지 폴과 아들 그렉, 그들이 죽은 지 12년 만에 카를로스 2급 살인으로 30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참 동기가 기가 막힙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비서가 병원 공금을 횡령했어요. 원장인 내가 그걸 알았어. 그런데 같이 함께 일해온 정이 있고 항상 일을 잘해줘 왔으니 봐줬어요.
이에 대해 자기도 고마워서 편지를 썼어. 고맙다고. 그런데 웬걸? 그 비서의 남자친구가 편지를 써서 왜 증거를 남기냐. 너 그 편지를 빌미로 원장이 마음이 바뀌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소송 걸면 어쩔래? 하니까 그 말 듣고 무서워져서 이렇게 살인까지 이어져 버린. 다 용서해줬잖아. 용서해줘도 난리, 안 해줘도 난리. 정말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한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